최근 한국은 군사력 측면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첨단 무기 개발을 바탕으로 세계 곳곳에 무기를 수출할 뿐만 아니라 자국군의 질적 수준도 크게 향상시켰죠. 불과 수십 년 전과 비교하더라도 하늘과 땅 차이인데요. 이처럼 한국이 단 몇십 년 만에 세계적인 군사 강국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을 알아내기 위해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분석과 연구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군사 전문가들이 유독 큰 충격을 받은 부분이 바로 대한민국의 예비군이죠. 한국의 예비군 시스템은 전체 남성 인구의 80%를 당장이라도 전투가 가능한 자원으로 탈바꿈시켜 유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길 가는 남성들을 몇 사람 불러 세우고 총만 쥐어주면 그들은 곧바로 작전이 가능한 소대가 되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최근 들어 재무장에 열을 올리고 있는 서방 국가들뿐만 아니라 잠재적 적성국인 옆나라 일본까지 부러움과 두려움을 담아 지켜보고 있는 한국의 국방력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뒤떨어졌다. 이토 고타로는 일본의 저명한 군사 전문가입니다. 그는 과거 이젠 한국의 군사력이 일본을 앞서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며 일본은 이를 인정해야만 한다고 말했던 바 있습니다. 그 역시 일본인이라 처음엔 일본이 이제는 한국보다 군사력에서 뒤떨어진다는 사실에 충격받고 자료들을 거듭 검토해봤지만 한국이 앞선다는 명백한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토 고타로는 지금까지 연구를 집대성해 얼마 전 한국의 국방정책이라는 저서를 출간했습니다. 2011년부터 한국의 방위산업이 크게 약진한 사실에 주목하며 6.25 전쟁 이후 한국의 국방력은 일본보다 약하다는 일본인들의 상식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것인지 지적했습니다. 일본이 이러한 현실에서 계속해서 눈을 돌렸던 결과 2024년 현재 한국은 K방산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반면 일본의 방산 수출 실적은 이보다 처참할 수가 없어졌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등 한국제 무기들이 세계적인 명품 무기로 인정받고 있는데도 일본 정부와 일본 언론들은 이를 깎아내리기에 급급할 뿐입니다. 더 나은 무기를 만들어 수출할 생각은 하지 않고 결함투성이의 값은 쓸데없이 비싼 자국 무기에 대해 과대 포장하는 일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토 고타로는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 격차가 벌어지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마음가짐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자위대에 납품하는 것만으로 자기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일본 군수업체들의 안일함을 지적했죠. 한국 방산업체들은 단순히 자국 군대에 무기를 납품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무기 성능을 개량하고 세계 방산 시장의 문도 두드리곤 합니다. 그 결과 강력한 성능을 갖춰 독일이나 미국 등 전통적인 무기 제조 강국들마저 위협하거나 심지어는 꺾을 정도로 성장했다고 분석했는데요. 북한의 존재 역시 한국 방산이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꼽았습니다. 휴전 상태에서 연평도 포격을 비롯해 무수한 대남 군사 도발을 겪어왔던 한국은 군축 열풍이 불던 냉전 말기에도 국방에 힘을 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고민의 결과가 지금에 와서는 방위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의 경우 평화헌법을 핑계 삼아 줄곧 방산 기술 확보에 안일했고 그 결과가 지금의 도태된 군사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어느새 군사 기술의 기반이 될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상실한 상황이기에 한국이 수십 년간 벌린 격차를 단시간에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기초과학 부분에서는 일본보다 다소 뒤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첨단 기술을 받아들이고 적용하기 위한 배움의 자세가 열려있을 뿐만 아니라 자체 기술 확보 및 무기 개량의 속도가 빠른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원동력 삼아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욱 빠른 국방력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했죠. 실제로 서방의 여러 자료에서도 한국이 일본의 군사력을 추월했다는 사실은 객관적 통계 자료를 통해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 파이어파워 보고서는 2023년 대한민국 군사력을 전 세계 145개국 가운데 6위라고 평가하며 세계적인 군사 강국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각 나라가 보유한 군사 장비를 비롯해 재정적인 상황, 지정학적 이점을 비롯해 60개 항목을 종합해 반영하는 군사력 평가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군사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대한민국은 평가지수 0.1505를 받으며 최상위권 점수를 기록했죠. 한국은 강력한 군사력과 방위산업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중국과 러시아, 미국, 일본과 같은 주변 군사강국들에 둘러싸여 있어 그다지 부각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한국 방산의 저력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재무장을 시작했고 이들에게 지체 없이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한국이 조명받으면서 방위산업의 중흥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토 고타로는 항공기, 전투차량, 헬기 전력 등에 있어서 한국이 전 세계를 통틀어도 5손가락 안에 든다는 것을 지적하며 압도적인 화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력으로 인해 대한민국 군사력 순위가 지금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작년 3분기 말 기준 국내 5대 방산업체의 수주 잔액은 총 96조 4천억 원으로 거의 100조 원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2019년 60조 9천억 원에서 무려 58.3%가 증가한 수치이죠. 집계되지 않은 4분기까지 다 합치면 수주 잔액이 110조 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유의미한 성과는 해외 국가들의 주요 무기로 한국 무기가 채택되었다는 사실인데요. 호주 국방부의 미래형 궤도 보병 전투 장갑 차량 IFV 사업에 레드백이 채택된 것이 대표적입니다. 129대 계약으로 총 3조 1649억 원에 달하는데요. 원래 하나 내부에서도 승산이 거의 없는 사업으로 평가됐을 정도로 호주 정부의 계약을 따는 것은 몹시 어려울 것으로 보였습니다. 오죽하면 당시에는 한화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던 나머지 호주 정부가 한화를 화웨이와 착각하는 굴욕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호주 정부의 혹독한 테스트를 레드백이 모두 통과하면서 평가는 반전되었습니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테스트를 거듭 진행하면서 호주 정부 관계자들도 레드백의 진가를 알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전통의 강자였던 독일 라인메탈의 장갑차를 제치고 한국의 레드백이 최종 승자가 됐습니다. 한국 방산의 수출 성과가 크게 올라가고도 한동안은 불모지로 여겨졌던 장갑차 분야에서까지 강자를 꺾고 역전승을 거둔 것입니다. 카이의 말레이시아 FA50 수출도 한국 방산이 거둔 큰 성과였고 최근에는 UAE와 헬기 수리온 수출을 논의하며 또 다른 불모지라 생각됐던 헬기 쪽에서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루마니아, 인도 등 아시아 지역만이 아니라 유럽 지역에서도 큰 각광을 받으며 한국 방산은 전 세계적인 인지도를 앞세워 각국 수주 경쟁에서 중량감 있는 경쟁자로 급부상했습니다. 미국과 서유럽의 전통 방산업체들은 한국 방산의 성장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죠. 특히 폴란드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대한민국 방산 승리는 유럽에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유럽의 방산 대국이라 불리던 독일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자 그동안 독일 무기에 의존하던 유럽 국가들이 한국을 진지하게 사업 파트너로 고려하기 시작하며 이젠 한국에 먼저 손을 꺼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폴란드의 한 군사 전문 매체에서 한국의 국방력을 진지하게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하여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디펜스24의 군사 전문가는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역사적으로 외침에 시달려왔던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계적인 군사 강국이 될 수 있었는지를 주목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한국의 국방 예산으로 매년 500억 달러에 달하는 국방비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수준급의 군사력을 갖추고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 등 인구나 경제력 면에서 한국보다 앞선 국가들만큼의 국방 예산을 매년 편성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하는데요. 이러한 원인으로 북한을 꼽으며 첨단 무기와 수준급의 병력을 보유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외부의 적과 맞서 싸우기 위해 스스로를 무장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 덕분에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수의 군대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평시 국군 숫자만 해도 무려 60만 명에 달하는데 2022년 기준 무려 273만 명의 예비군을 동원하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현역 60만의 예비군 270만으로 총 330만 명의 상비군의 민방위 병력 등 중군사 조직 병력까지 합한다면 총동원할 수 있는 병력은 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병력의 수만 치자면 미군과 중국마저 제칠 정도의 엄청난 병력 동원 능력이죠. 중국이 보유한 예비군 병력이 기껏해야 51만 명 수준인 것을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이 운용하는 예비군 숫자가 상상 이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예비군이 고작 5만 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한국의 군사력은 아시아의 주변 강국들도 절대 우습게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육해공 군단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운용하고 있는 무기에 대한 분석도 눈여겨볼 만한 부분인데요. 특히 한국의 포병 전력 분석에 할애한 부분이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강력할 뿐만 아니라 현대 기술의 집약체라고 말하며 한국 자주포 부대의 수준이 미군 포병대에도 상응한다고 평가했죠. K9 자주포에 대한 언급도 있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만 1200대 이상을 운용하고 있는 K9 자주포는 강력한 화력에 집착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기입니다. K9뿐만 아니라 105mm 곡사포를 비롯해 107mm, 81mm 자주 박격포를 갖춘 KH-105까지 다양한 포병 체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K239 천무 다연장 로켓과 현무 시리즈 미사일까지 육상에서 퍼부을 수 있는 화력만으로도 한국가를 초토화시키기에 충분한 수준입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공격 헬기인 아파치를 운용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개발한 LAH 공격 헬기와 수리온이 헬기 전력을 보강하고 있어 산지로 도배된 한반도 지형에서도 언제 어디라도 화력을 투사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북한이 병력 규모를 늘리며 한국을 위협하고 있지만 이미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북한과 경쟁할 수준을 아득히 넘어섰죠.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폴란드에서는 한국의 실질적인 군사력은 러시아에 맞먹는 수준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이 군 현대화에 누구보다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러시아보다 더 높게 평가하고 있죠. 과거 러시아 무기 체계를 받아들이고 이를 운용한 것에 그치지 않고 서방 무기 체계도 적극 접목하며 성능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은 뭐든 적용했다고 말하며 실용적인 한국군의 모습에 대해 찬사를 보냈습니다. 6.25 전쟁 이래로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을 상대해 온 한국군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재래식 전력과 첨단 무기들이 혼합되어 모든 전술 상황에 대응이 가능한 최강의 군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기 위해 피땀을 흘려왔던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